멀쩡한 체중 부럽지 않습니까? 살찌게 하는 약 베스타나볼. 영양가가 많은 음식물을 아무리 잘 먹어도 그것을 살과 뼈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섭취된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한 체단백으로 만들지 못하면 살이 적은 허약한 체구가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체단백으로 재합성하여 체중을 증가시키는 약을 단백동화 호르몬제라고 합니다. 베스타나볼은 미국에서 새로이 개발한 먹는 단백 동화 호르몬제로서 그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살찌게 하는 약 베스타나볼. 약이라면 한일약품.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기신 권위자 돋보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돋보이 박사입니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지구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칙적인 현상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다룰 변칙 현상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anomaliesresearchlab@gmail.com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 채널 설명이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오늘 여김없이 시간여행 광고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제품 뭐였죠? 오늘은 이제 베스타나볼이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신기한 약이죠. 그렇죠. 60년대에 이제 한일제약에서 출시된 베스타나볼이라는 약은 살찌는 약입니다. 살찌는 약. 살찌는 약이요? 그렇습니다. 살찌는 약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살찌는 게 좋나요? 살 빠지는 게 좋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을 빼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상적인 몸매는 좀 네. 마르고 조금 그렇죠. 살이 빠진 몸매가 아닐까요?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뭐 지방이 없는 거, 근육질이라도 지방이 없는 몸매가 지금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0년대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통계를 보면은 이제 17세, 19세 기준으로 1965년에 남자 평균기는 163cm. 지금 몇 cm죠? 지금은 이제 174cm 정도가 평균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65년 당시도 여자가 한 157cm, 여자 현재 키는 162cm. 이렇게 굉장히 왜소한 체형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체중만 봐도 1965년에 남자 평균 체중이 54kg라고 합니다. 54kg. 54kg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70kg죠. 그렇죠. 16kg가 된 거죠, 지금. 여자 같은 경우 51kg에서 지금 57kg. 그러니까 1960년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왜소했잖아요.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별로 안 좋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찌는 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이 출시가 된 것이다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1962년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네네. 이제 서울대 의대 의학박사 의문호 교수님께서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수개월 전부터 살찌는 약이 있다는데 구해줄 수 없느냐는 환자들의 질문을 받는 일이 수십 차나 되었으나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단계는 되지 않았으며 설사 그러한 약이 나와 있기는 하나 모두가 사기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몸의 해로움을 역설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을 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약들이 상당히 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다. 여기 이제 이문우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살찌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호르몬제인데 이제 몸을 붓게 만들어서 부종으로 퉁퉁 불어갖고 이게 살찌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그 덩치만 커 보인다고 사실 살이 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붙는 거죠. 체내 수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아시아 경제 기사를 보면은 이 살찌는 약이 이미 1930년대에 나오기는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영양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석적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1960년대 살찌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제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제약이 베스타나볼, 오늘 이 시간여행 광고에서 따른 베스타나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체단백질로 재합성하도록 촉진시켜주는 약이다. 근데 이게 부신 호르몬제, 즉 스테로이드라고 이걸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약을 많이 먹었다고 하죠. 꽤 오래 갔습니다. 이것도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갔으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됐냐 그 당시에
얼마인가요? 네, 68년에 광고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그때 30정에 30 아래 370원이었다고 해요. 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당시 짜장면이 이제 50원이었어요. 짜장면이 50원이요? 그러니까 7배인 거죠. 7배. 7배. 요즘으로 치면은 뭐 짜장면 5,000원 6,000원, 6,000원 봐야죠. 네. 그러면 4만 원 넘는 거죠. 한 병에. 30분짜리 한 방. 종합 비타민제보다 비싼 거죠. 그 정도면. 너무 비싼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샀다. 원래 밥 먹는 것보다 싸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돋보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PT를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네네. 이 60년대 당시에는 이제 살을 찌기 위해서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살 빼려고 PT를 받았었어요, PT를. 그렇죠. 얼마나 쓰셨어요 그때? PT 이제 6개월 받는데 이제 그룹 PT여서 좀 싸게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한 6개월에 130 썼거든요, 130. 그게 산 거였다. 이 싼 편이에요, 그래도 싼 편. 그렇습니다. 6개월에 그 당시에는 살찌는 약을 살이 찌기 위해서 살찌는 약에 뭐 4만 원을 넘게 썼지만 한 병에 지금은 이제 살 빠지려고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제약이 살찌는 약 베스터나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사이에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플로리다 지부에서 플로리다맨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플로리다맨 가보도록 하죠. 플로리다맨! 자, 오늘이 플로리다맨입니다. 시기는 2020년이고요. 오늘이 플로리다맨 2명 있습니다. 2명 이름이 뭐죠? 둘 다 저스틴이네요. 그렇죠. 저스틴 둘 다. 블러시하고 네. 저스틴 해리스입니다. 네, 둘 다, 우연찮게도, 둘 다 저스틴입니다. 관련은, 이름이니까, 성이 같은 건 아니고요. 28살이 저스틴 부클러, 그 다음 36살이 저스틴 해리스입니다. 이제 그 사건 파일을 보자면, 당시 플로리다에 있는 멜로스라는 지역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네. 네. 그 다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와갖고, 이제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집 옆에 숲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저스틴 중에 한 명, 저스틴 해리스가 딱 걸어 나온 거죠. 왜 걸어 나왔죠? 몰라, 그냥 걸어 나왔대요. 왜 몰라, 그냥. 경찰이 없는 줄 알았나봐. 근데 아무튼 걸어 나왔대요. 바로 체포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둑이 든 이 신고를 한 집에 차고를 보니까 트럭이 주차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스틴들이 차로 보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저스틴이 또 주위에 있을 그렇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아직 도망을 안 갔다는 거죠. 그렇죠. 차 타고 도망을. 그래서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견을 동원을 해서 이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스틴 부클러는 또 다른 저스틴은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 숨어 있었냐? 땅거북 둥지에 네. 숨어 있었다라고 지금 파일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땅거북 둥지입니다. 참고로 땅거북은 여러분이 아닌 고포 터틀이라고 이제 플로리다에 사는 종인데 거북입니다. 거북이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플로리다에 사는 땅거북 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9에서 15인치 정도 된다고 해요. 1인치가 2.5cm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30cm에서 45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봐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30cm짜리 동물이 사는 네. 집에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거북 둥지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들켰죠. 경찰이 다가가자 저스틴은 둥지에 머리를 끼운 상태로 흙을 몸에 뿌리면서 이 경찰이 눈을 피하려고 했다. 전생에 땅거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피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지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지한 상태, 당연히 체포됐고요. 훔치려고 했던 물건은 오토바이, 보석, 그다음 프로용 레이싱카라는 그 장난감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엄청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한 3만 달러 상당히 물건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스틴들이 차에서는 이 총기,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메탄페타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이드로코돈하고 옥시코돈은 마약류죠? 네, 메탄페타민도 그렇고. 메탄페타민까지 다 마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명 저스틴 둘 다 잡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플로리다에서도 땅거북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죽인다든가 괴롭히다는 것과 당연히 안 되고요. 번식을 방해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심지어 둥지를 해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저스틴 씨가 둥지에 머리 넣고 막 그렇죠. 그 해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저스틴 부클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혐의, 이제 절도에다가 마약 소지까지 있죠. 원래 혐의에다가 이제 멀종 미기종 해치려던 혐의까지 추가됐다. 가중처 벌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땅거북 둥지를 땅거북 둥지에 숨으려고 했다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거 플로리다 뉴스 쪽에서도 자료를 좀 받았는데 플로리다 언론사들이 굉장히 잔인한 게 뭐냐면은 꼭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굳이 받을 필요 없는데 굳이 야생 당국을 불러서 코멘트를 꼭 받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땅거북의 둥지를 쉘터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은신처 느낌이죠. 네. 쉘터로 삼는 동물은 350종에 달한다. 네. 아, 이거 엄청 많이 그렇죠. 쉘터로 삼네요. 그렇죠. 공공기관이죠. 네. 하지만 인간은 보통 안 쓴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언론사가 코멘트를 받아요. 굳이 언론사가 꼽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굳이 야생당국에 연락해갖고 사람이 숨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없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받아서 이제 오늘이 플로리다맨은 땅거북 둥지에 숨으려고 했던 강도 플로리다맨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 정도는 굉장히 마이너, 이 정도 굉장히 마일드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옆집 아저씨 얘기를 들고 온 기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상적이에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플로리다맨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네. 저희가 주에 한 번 녹음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뭔가를 들려드리려고. 네.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한 개밖에 소개를 못 해주는데 네네.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이제 플로리다 맨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네. 다 소개시켜주기엔 다소 힘들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로리다맨을 다루는 속도보다 플로리다맨이 나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평생에도 못 다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플로리다맨이었습니다. 저스틴 해리스와 저스틴 부클러. 그리고 저스틴 해리스는 땅거북 둥지에 숨으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변칙 현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네. 자, 오늘이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아이에게 우라늄을 선물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변칙 현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다룰 변칙 현상은, 변칙적인 장난감이에요. 어떤 점이 변칙적인 거죠? 이제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통 장난감이라 하면은 네.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전해야죠. 그죠? 기본이죠. 안전해야죠. 근데 역사 속의 장난감들 중에서는 성인이 다뤄도 위험한 게 꽤 많이 있었다. 성인도 이거 함부로 못 다루는 장난감이 있었다. 그런 게 이제 변칙적인 것이죠. 아, 근데 그렇습니까? 더 위험한 것은 이제 성인용 장난감 같은 거 이제 버터플라이 나이프라든가 전기 드릴 이런 거 성인용 장난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실제로 위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장난감은 위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위험한데 당연히 위험하게 그래야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변칙적인 장난감이라고 해서 저희 변칙현상연구소에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장난감은 무엇이냐? 슈퍼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2007년에 미국에서 발매한 아쿠아 도트입니다. 아쿠아 도트. 그죠?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위험한 장난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20세기 초반 이런 걸 하실 줄 아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나오지만은, 근데 이건 2007년 작품입니다. 다른 이름 빈디지라고도 한다고 해요. 빈디지가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품 명칭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장난감이 어떤 것이냐? 플라스틱 알갱이가 있어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네. 형형색색한 이런 색깔 여러 개. 약간 스티로폼 같은 느낌이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왜 아쿠아겠어요? 물에 적시면은 끈끈해져갖고 판 같은 데 붙일 수가 있다. 재밌겠네요. 지금 그렇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갖고, 이 알갱이들을 꺼내갖고, 물에 적시면 끈끈해지니까 이걸 딱딱 붙여갖고, 말 그대로 도트 아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애들이 알갱이를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고, 반짝반짝하고, 이게 색깔도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미치야 가동. 이런 애들은, 원래 걔네들이 입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흙도 넣고 뭐 다 넣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흙도 넣었는데 입을 못 넣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보통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노는 거고 먹어도 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알갱이 접착제 성분이 단순히 플라스틱도 아닙니다. 플라스틱도 몸에 해롭지만 플라스틱은 나가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단순히 플라스틱이 아니었고 이 접착제 이걸 끈끈하게 물에 젖으면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이 접착제의 성분이 무엇이냐? 바로 GHB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GHB라고 하면 이제 조사에 따르면 항우울질 약의 성분이라고 해요. 당연히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매우 강한 마약류입니다. 아니 애들이 쓴다며요. 네, 근데 마약류예요. 근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여기 들어가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일단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출시를 했는데, 북미하고 호주에 출시를 한 거거든요. 뉴질랜드까지. 호주에서는 이제 2살짜리하고 10살짜리 아이가 먹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바로 혼절했고요. 북미에서는 2명이 발작하다가 혼수 상태에 이르고 회복은 됐습니다. 마약류니까 막 독극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가역적인 회복을 할 수 없는 이제 두뇌 데미지를 입게 되었다. 끔찍한 일이네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컬러풀한 게 전혀 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하자면 왜 이런 약물을 넣었습니까? 도포이 박사님 조사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회사에서는 펜테인 1,5-다이올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탄소 5개 네. 양 끝에 알코올이 2개 달려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알코올이 2개 달려 있는 건데 네. 이제 무해한 재료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원래 회사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무해한 재료로 먹어도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GHB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이 네. 이제 가격이 7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제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면은 애들 건강이 중요한가? 싼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GHB라는 네. 문제를. 네. 그래서 본사 디자이너의 사양을 무시하고 네. 이제 중국 선전에 있는 공장에서는 싼 재료를 썼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사 입장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다. 자기네들이 이 재료를 선택한 건 아니고 원래 우리는 이제 무해한 재료를 쓰려고 했지만 펜테인 그걸 쓰려고 했지만 중국 공장에서 얘네들 나름대로 원가 절감을 한다고 이걸 썼다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닐 것 같죠? 글쎄 후자가 더 신빙성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그런 거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선자에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확실한 거는 GHB가 들어갔다. 원래는 이런 재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총 420만 개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근데 저도 이거 본 적 있어요. 아, 언제요? 저 어렸을 때요. 아, 진짜요? 네. 아, 2007년이니까 박사님 어렸을 때면 얼추 많네요. 그죠? 어디서 보셨는데요? 저 이거 이 집에 있는 애가 있었어요. 이게. 아쿠아도치가요? 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에요. 애초에.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괜찮았어요? 뭐 멀쩡하던데요? 뭐 먹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렇지. 걔는. 근데 먹었으면 실력없겠죠. 그렇겠죠. 와,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수입 직구일을 했나? 미국에 살았나?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포이 박사님 직접 증언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리콜이 됐는데 리콜된 이유가 아이들이 먹는 게 문제기도 해요. 확실히.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이제 마약 성분이 있잖아요. 마약 성분. 네네. 마약 성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거 마약이네? 하고 애들이 사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어른들이 사겠죠. 그렇죠. 어른들이 마약 한번 뽕맛 볼까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뉴스가 뜨는 순간 전국의 뽕쟁이들이 이거 보고 와 저거를 살 수 있다고? 한 박스가 들어있는데 행복해지는 이야기?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역설적인 건 이상한 거죠. 이제 네. 위험하다 뜨는 순간 아이들의 판매량은 줄었는데 그 뽕쟁이들이 이제 채워서 이제 판매량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리콜을 했다고 해요. 전량 리콜, 전량 폐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변칙적인 장난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별거 아니고 자, 두 번째 장난감으로 넣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칙적인 장난감은 롤러블레이드 바비입니다. 메텔이라는 장난감 회사에서 메텔 좀 유명한데 아무튼 1992년에 출시된 겁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옛날은 아니죠. 30년 전이니까 고작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아직 남아있어요. 90년 당시에 반영됐던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부터 듣고 오시죠. Rollerblade Barbie. I skate, you skate, we both got clothes that look great. But rollerblade Barbie, only your skates quicker and flash. My friends, 자, 롤러블레이드 바비, 메텔사의 롤러블레이드 바비라는 제품은, 바비 인형에 롤러블레이드를 붙인 거예요. 롤러스케이트를 붙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형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범하죠. 특징이 있습니다. 바비를 밀면은 롤러블레이드가 굴러가면서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롤러블레이드 많이 타봤거든요. 네네네. 박사님도, 소장님도 많이 네. 타보셨지 않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바퀴 달려갖고 네네네. 뾱뾱 소리 나면서 이제
그 빛도 나는 거.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이 어떻게 나요? 동력이 뭐예요, 그거? 그거는 이제 자석하고 이 코일을 이용한 거죠. 전자기. 전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롤러블레이드 롤러블레이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빛의 정체는 사실 진짜 불이에요. 진짜 불이라고요? 왜냐면 롤러블레이드 바퀴가, 이거 BIC 라이트 알잖아요. 그 칙칙하는 거. 칙칙하는 그것처럼 거. 부싯돌로 돼 있어요. 바퀴가 부싯돌이에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슉 하고 긁으면은, 이게 막 칙칙거리면서 막 이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게 불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반짝반짝 빛난다고. 아니, 그럼 라이터 대신 쓸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딸내미 생일 선물로 이제 사가다가 네네. 담배 피려고 딱 네. 이제 라이터 찾는데 라이터가 없네. 네네. 이거 딸내미 생일 선물인데 바로 바비 인형 꺼내서 불 그렇죠. 붙여서 이제 그렇죠. 담배 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불인 거예요. 진짜 불. 라이터랑 똑같은 재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사실 91년이면은 그 정도 빛나는 거 있을 텐데, 얘네들은 굳이 부싯돌을 썼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넣을 공간이 없었나? 배터리도 필요 없어요, 사실. 아, 그런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이제 고집을 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굴리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뭐, 우리 폭죽 터트릴 때, 막대기나 불 붙여서 치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불이 날 일은 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바비 인형이랑 용도가 뭐예요? 바비 인형이, 여자애들 바비 인형 갖고 놀면 그거 어떻게 갖고 놀아요? 옷 입히죠. 그렇죠. 옷 입히기 놀이잖아요, 그런 게. 그쵸. 옷 사서 갈아입히고 뭐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옷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좀 하늘하늘한 좀 드레스, 뭐 웨딩 드레스나 뭐 나이트 가운 뭐 이런 거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플라스틱, 보통 다 인공섬유 재질이죠. 석유 섬유를 쓰는데. 그쵸. 거의 불쏘시개죠, 사실은. 야, 그러면 이제 라이터도 주고 이제 같이 그렇죠. 불쏘시개도 같이 주네요. 불쏘시개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부싯돌. 근데 이게 또 부싯돌이니까 바닥에 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긁어야 스파크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바닥에만 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 뒤로 긁었다가 놓으면은 앞으로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제 몸에다가도 맞아요. 팔에다도 이렇게 하고, 네. 손바닥에다도 하고 네. 그러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93년에 미국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살 배기 딸이 4살 자기 동생이 바지 위에다가 바비 인형을 쭉 긁었는데 바로 바지에 불이 붙었다. 바로 바지에 불이 붙어갖고, 그러니까 좀 잘 타는 섬유가 있잖아요. 섬유 중에도. 그렇죠. 그죠. 데니는 좀 덜 탈 것 같고 합성 섬유 같은 건 잘 타는데 바로 불 붙은 거죠. 바로.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변칙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게 근데 솔직히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아이들의 시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럼 당연히 바닥에서 긁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은. 하지만 이제 어린이들의 창의력은 상당하거든요. 상당하죠. 저는 이제 아버지 잘 때 아버지 머리에 안 긁은 거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뭐 바지에 긁은 거 정도야. 머리카락은 진짜 잘 타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게 너무 누가 봐도 문제가 일어날 게 분명하자 메텔은 이제 빠르게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좀 너무 가긴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롤러블레이드 바비였고요. 자, 세 번째 변칙적 장난감입니다. 이건 좀 아는 사람도 아는 건데, 오스틴 매직 피스톨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거 연구하기 전에? 연구하기 전에요? 네. 연구하기 전에는 안 들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이게 폴아웃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폴아웃. 폴아웃이요? 네, 뭔지 폴아웃이라고 알아요, 근데. 그 방사된 핵전쟁 터진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 게임이 이런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많이 받았어요. 좀 이게 195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1940년대긴 한데. 아무튼, 오스틴 매뉴팩처링 컴퍼니 제품이고요. 1949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오스틴 매직 피스톨 goes up with a bang 이라고 써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1940년대 미국에서는 이 소년용 장난감 시장이 2개로 갈라졌어요, 2개. 네, 어떻게 두 개로 갈라졌죠? 하나는 이제 서부극입니다, 서부극. 웨스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전인데, 아무튼, 카우보이들 나가고 총 빵야 쏘고, 그쵸. 그런 이제 그쪽 테마의 장난감이 한쪽이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이제 SF. 스타워즈. 그죠, 우주, 스타워즈는 좀 나중 작품인데, 아무튼 이때부터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사실, 그쪽 장르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SF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부극과 SF. 근데 그 중에서 특히 SF가 이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이제 총이 나오잖아요. 또, 그렇죠. 남자애들은 하면 또. 한장하죠. 깜빡 주지 않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어릴 때 제일 갖고 싶었던 게 그 전자동 M16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그 건전지 8개 넣어갖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졸라갖고 저는 겨우 샀는데. 그거 안 땡겨도 이제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토도도독 나가잖아요. 맞아. 두두두두두두 상당히 세요. 그래서 이제 뭐 놀이터마다 전쟁판이 벌어졌죠. 집에 총 하나씩 갖고 나오고. 이 비비총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이게 저는 그 비비탄 총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한테 쏴보라고 했어요. 누가요? 그 동네 형한테 저한테 쏴봐라. 그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내가 쳐보겠다. 그 형이? 아니 제가 쳐보겠다 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아, 박사님이요? 네네.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그 형도 어리잖아요. 네. 별 생각 있겠어요? 쐈죠. 저는 그때 당시에 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냥 탕 하는 순간 그냥 턱에 딱 맞고 악 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근데 그거 진짜 다행인 게 이 오스틴 매직 피스톨로 그걸 했다? 그거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 여기 못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총이라면 또 껌뻑 주는데 비비탄 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대에 발명이 돼서 상용화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비비탄 총 같은 경우. 비비탄 총 맨 처음 초기 비비탄 총은 그거 금속이었던 거 아세요 혹시? 금속이요? 그 총알이 금속이었어요. 그거. 그걸 그랬어요. 아무튼. 실탄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비비건은 그렇고. 근데 이제 비비건은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거, 리볼버 같은 거 할 때 좋지만은 이제 비비건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SF 영화 같은 데서 레이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레이건 뭔지 아세요? 그 뿅뿅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탕탕이 아니라 뿅뿅이잖아요. 그죠. 좀 장르가 다르죠. 이제 총알이 아니라 이제 레이가 나오는 거. 네. 이거 광선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원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오스틴 매니팩처링 컴퍼니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냥 비비탄 총이 아니라 최대한 레이건이랑 비슷한 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스틴 매직 피스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 우주인들이 쓰는, 외계인들이 쓰는 그 레이건이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탁구공을 넣었었어요. 비비탄이 아니라. 탁구공을 딱. 안전하겠네요, 그러면은. 탁구공 정도면 뭐 아무리 세게 맞아봤자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력입니다, 동력. 비비탄 총은 뭘 쓰죠? 이제 서민들은 이제 스프링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장전해서 딱딱해갖고 그거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이나 이제 좀 이제 엄마를 잘 쫄아내는 보여줘야 잘 쫄아내는. 건전지 넣어서 전자동 M16 그렇죠. 쏘고 다녔죠. 그렇죠. 전자동 M16. 그렇습니다. 그 우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화력이 엄청났어요. 그죠. 우지는 또 빠르잖아요, 나가는 게. 예, 그리고 건전지를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소모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총알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라는 거를 그 초등학교 때 깨달았죠. 그렇죠. 역시 군비 경제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비탄 총 같은 경우에는 총알을 쏜 동력은 스프링 아닌 건전지다. 사실상 그죠? 근데 박사님 이거 조사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동력이 뭡니까? 오스틴 매직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에 보면은 이제 매직 크리스탈이란 거를 사용한다고 해요. 매직 크리스탈. 그러니까 매직 크리스탈이 뭐죠? 이게 광고 그냥 지들이 지어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제 매직 크리스탈이라고 지었지만은 실제로는 탄화칼슘이었다. 탄화칼슘. 네. 탄화칼슘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탄화칼슘이라는 게 이제 물을 넣으면은 이제 엄청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격하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가스가 나와요. 어떤 가스가 나오냐면은 네. 가연성 아세틸렌 가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연성이라는 거는 이제 불이 잘 붙는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스의 힘으로 탁구공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총이네요. 총이 원리랑 똑같잖아요. 그쵸? 화약 딱 치면은 이게 가스가 휙 나오면서 이게 공기 팽창하면서 이게 총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똑같아요. 완전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이네 확이 이거. 근데 총알만 탁구공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화학 재료, 뭐 탄화칼슘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이 재료에 쓰긴 하지만 사실 화학 재료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화약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소리만 나긴 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화약이잖아요. 그냥 화약. 그렇죠. 그 땅땅 해갖고 쓰는 거 알죠? 아시죠? 문방구에서 팔아갖고 리볼버. 저도 그거 자주 가지고 놀았었는데 네. 이게 하니까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모 어학원에 네네.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네네. S 머시기 있잖아요. S 여러분 머시기. 다 아시는 거 프랜차이즈. 네. S 그 어학원을 다녔었는데 네네. 여기서 이때가 그 화약총이 엄청 유행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양한 화약총이 나왔는데 좀 쌌잖아요 그때. 그쵸. 엄청 쌌어요. 1,000원이었어. 1,000원. 네, 1,000원. 1,000원에 이제 화약 사서 네. 근데 진짜 리볼버처럼 생긴 총이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보통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쏘거나 했어야 됐는데 저는 굉장히 그 개구쟁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총이 많잖아요, 외국에는. 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한번 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반응일지. 네네. 그 가가지고 이제 교무실 딱 들어갔어요. 교무실에 들어갔어요. 교무실 들어갔다고? 아, 교무실이에요. 처음 듣는데? 교무실에 들어가서 네. 하늘에 대고 한 방 빵 쐈어요. 하늘이 아니라 천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실내죠. 실내니까 천장에 대고 빵 네. 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경악하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경악하죠. 미친놈인 줄 알죠. 막 진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총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뭐 당연히 징계 처리를 받고 몇 달간 학원을 못 나갔습니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 화약총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위험하진 않잖아요. 막 눈에다 막 대고 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렇죠. 막 귀에다가 대고 쏘거나. 사실 그것도 위험하긴 하다, 그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화학 재료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 파워예요, 파워. 화력이 너무 세, 얘는. 그죠? 탁구공이 이제 공식 카탈로그입니다. 공식 카탈로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잘못 만든 게 아닌 거죠. 이걸 의도하고 만든 공식 카탈로그를 보면은, 100피트까지 날아간다 돼 있어요. 100피트가 몇 미터죠? 이제 대충 30cm 정도 되니까 1피트가 네. 대충 30m. 대강 한 30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구공이 30m를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탁구 쳐보신 적 있죠? 탁구 공이 엄청 가볍잖아요. 엄청 가볍고 공기저항도 꽤 잘 받아서 얼마 이상 못 날아가거든요. 그 전력으로 던져도 이제 공기 때문에 막 풀다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30m 날아가는 정도면은 찌그러진 상태로 날아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면. 네. 그렇죠. 근데 엄청난 활용이거든 사실. 그 가벼운 거를. 근데 문제가 이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탁구공을 쏠 때 총구에서 이제 탁구공만 나가는 게 아니고 탄화칼슘, 에너지로 쓴 탄화칼슘 조각도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다 분해가 다 반응이 일어나고 다 타는 게 아니고 탄화칼슘 아직 반응이 덜 일어나 탄화칼슘 조각이 같이 나가는데 눈에 맞으면 바로 실명입니다. 탄화칼슘은 그죠? 얄짤없네요. 얄짤 없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탄화칼슘에다가 물을 섞어서 쏘는 거잖아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물에 섞어야 이제 가스가 그렇죠. 나오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근데 탄화칼슘하고 물을 얼마나 섞는지는 쓰는 놈 맘이에요. 그 정량이 없어요, 거기. 그럼 저는 막 1리터짜리 막 부어서 쏘면은 더 멀리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량이 없는 거예요. 맘대로 부어서 칠 수 있어요. 그 총이 버티기만 총이 안 버텨도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넣어갖고 쓰는 거예요. 그럼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화약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커스텀을 좀 하잖아요. 보통 동네 형 중에서 그런 엔지니어가 한 명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 명씩 다 있죠? 한 명씩 다 있죠. 그러니까 좀 살짝 불량스러운 좀 날라리 같은 형인데 막 이런 거 좋아하죠. 비빈탕총 같은 거 어떻게 쪼물쪼물 만져갖고 뭐 여기에 휴지심 조금 넣고 여기 스프링 좀 만져주고 이러면은 뭐 5배 정도 파워가 세지고 뭐 이러는 마개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형들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약총 같은 경우에 화약 긁어갖고 네. 화약총에서 긁어갖고 이거 화약 모아갖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터트리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평소 애들보다 위험하지만 근데 이제는 이 오스틴 매직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섞으면은 탄화칼슘 물 많이 섞으면은 총 자체가 터지는 거예요. 총이 못 버텨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 스프링이라고 해봤자 뭐 총이야 뭐 잠깐 고장 나고 끝이지만 이건 총 자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스가 불이 붙어갖고 이제 얼굴을 그냥 덮치는 거죠. 쓰는 사람이요? 그렇죠. 쓰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주성치 청개구리 총 아시죠? 네네. 그거 이쪽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사용자를 덮친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기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정량대로 쓴다고 해도 총구에서 나오는 이 불 화염이 길이가 8피트에 달다. 8피트 몇 미터죠? 대충 2m 조금 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미국 자료라 갖고 이게 지금 단위가 좀 엉망진창인데 2m 넘죠. 250cm? 네네. 83, 24에서 2m 40cm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총이란 이 오스틴 매직 피스톨이라는 게 탁구공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화염 방사기였던 거죠. 화염 방사기 8피트가 나갈 정도면 화염이. 화염이 2m 나가면은 그거 화염 방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사용 동상이 있습니다. 당시 그 골동품으로 건져갖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 길이가 18인치 정도 나가요. 18인치. 8피트는 아니지만 18인치면은 한 50cm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50cm가 사실 뭐 8피트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꽤 상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실험한 사람에 따르면은 당대 리포트를 보면은 불길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오스틴 매직 피스톨, 화염 방사기와 총, 그리고 7세 남아를 위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가격 1949년 출시 당시 가격은 2.49달러. 이거 계산 좀 해보시죠. 요즘 몇 달러입니까 이게? 현재 돈으로는 대충 한 30달러. 그렇죠. 30달러, 3만 5천 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스틴 매직 피스톨이었습니다. 자, 여러 초등학생을 위한 작은 화기. 이때 이거 있었으면은 네. 저 S 학당 다닐 때 이거 있었으면은 저는 실내에서 쓰면은 천장까지 불길 닿겠네요. 징계가 아니라 저기 갔겠는데요? 갔겠어요. 소년원이든 뭐 어디든 갔겠는데. 근데 사람 조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이때는 야만이 시대였습니다. 자, 오스틴 매직 피스톨 봤고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변칙적 장난감 보겠습니다. 오늘 변칙 현상 연구소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거는 네. 조금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자료도 갖고 왔죠. 자, 마지막 변칙적 장난감 길버트 우라늄 238 원자력 연구소 키트입니다. 길버트 컴퍼니의 1950년, 1951년에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난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길버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 장난감계, 이 변칙적 장난감계에서 길버트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무슨 납을 녹여갖고 뭐 병사 만드는 건데 그게 애용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신상 정보를 저희 연구소 이쪽에서 도착하기로 해서 지금 막 도착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신상 정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본명은 알프레드 칼튼 길버트입니다. 1884년 미국에서 출생했고요. 이거 아셨습니까? 예일대 다녔어요. 예일대. 명문대 아닌가요? 아이비리그 명문이죠. 그렇죠. 명문대 다녔고 운동선수도 했었어요. 근데 종목이 신기하네요. 장대 높이 뛰기를. 그렇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했냐? 학교에서 했냐? 아닙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공동 금메달.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수준이 아니죠. 거의 그냥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급. 네. 그리고 마술사도 했대요. 다 했네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애들에 대해 관심,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애들에 대해 관심도 많은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술사까지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1907년에 런던 올림픽 금메달 따기 전에 이거 설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회사도 운영하고 금메달까지 땄네. 아무튼 1907년에 미스터 매뉴팩처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길버트 컴퍼니라는 악명 높은 회사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뭔가가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길버트 이거는 다들 네. 아실 텐데요. 이 과학상자라고 아십니까? 과학상자? 그 과학상자 알죠?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상자 5호 6호, 2호 있고. 그렇죠. 철판에 구멍 뚫려 있고 맞죠? 맞아요. 철판에 구멍 뚫려 있고 이제 거기에 볼트, 나사하고 너트, 네, 너트 해갖고. 조립해가지고 당시에 저는 저도 이거 했었거든요. 하셨어요. 과학상자 반이 있었어요, 그죠? 네, 탱크도 만들고 막 좀 자동차 지게차 이런 거 만들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길버트가 만들었다. 길부터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죠. 발명을 한 거죠, 정확히. 네. 1913년에 네. 이렉터 세트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상자의 초기 버전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초기 맞습니다. 마크 1 디렉터 세트.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철로 된 부품에 이제 구멍이 네. 송송송 뚫려 있고 네네. 거기에다 이제 볼트 너트로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지게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뭐 바퀴, 레버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다리 네. 같은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는 네. 거였죠. 과학상자네요, 진짜. 네, 과학상자 맞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과학상자를 우리 전 세계에서 쓰는 이런 과학상자를 발명했을 정도로 길버트는 이제 미국 장난감계의 거의 가파도 그쵸. 엄청난 거물이었다. 응.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거물이어서 1961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2002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길버트의 삶을 이 주제로 해갖고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보셨나요? The Man Who Saved Christmas. 한국어 제목은 크리스마스를 구한 사나이. 이거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뭐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예전에 저는 한번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길버트의 별명 자체가 길버트의 원래 별명이 크리스마스를 구한 사나이였어요. 미국에서. 네, 그렇죠. 네. 왜 크리스마스를 구했다고 하냐. 근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차 세계 1914년에 일어났으니까 1907년에 이미 길버트 컴퍼니가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장난감을 사는 거를 이제 금지를 하는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소비도 그렇고 전쟁 중이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길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의회에 가갖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그래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구했다고 그렇죠. 하는군요. 그래서 애들은 장난감을 받을 수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그냥 오락만 하는 장난감이 아니고 교육적인 장난감을 좋아했다. 그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과학상자도 그렇죠. 그죠. 과학상자도 그렇고 이제 뭐, 오늘 소개해드릴 네. 원자력 연구소도 그렇고 원자력 키트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이 원자력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연구 시리즈가 있었어요. 길버트 화학 연구 시리즈. 네. 그 12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싼 게 11개 더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원자력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버트 자서전에 따르면은, 1954년에 길버트 자서전이 나왔는데, 근데 미국 정부 측에서 이 장난감 개발을 장려를 했다고 해요. 원자력 장난감 개발을. 왜 장려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미국이 이제 핵 개발도 했고, 그렇죠. 핵 개발 한번 쌓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막 지을 시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유익하다, 무섭지 않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장려를 했다고 해요. 길버트 말로는.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장난감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951년 당시에 장난감이 출시됐을 때, 카탈로그가 있는데, 그걸 한번은 보도록 하죠. 여기 대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풍경을 보세요. 이 키트만 있으면 전자와 알파 입자가 초속 1만 마일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챔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맨눈으로 원자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뭐 일종의 실험이죠. 1만 마일로 날아다니는 것을 뭐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왜 봐야 되죠? 몰라, 아무튼 그런 거 할 수 있대. 이게 주 활동이고,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있었죠. 그렇죠. 추가 활동이 있습니다. 추가 활동이 이제 주 활동이 있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 장난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간마리를 쏟아내는 물체와 숨바꼭질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활동이냐면은 그 가이그 카운트 아세요? 가이그 카운트. 박사님 당연히 아시겠구나. 그렇죠. 그 아시죠? 치즈직 하는 거, 방사능 그 측정하는. 측정하는. 그렇죠. 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그 카운트가 이 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바꼭질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사능 물질을 방 안에서 숨겨놓고 가이거 카운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 물질이 어디 있냐 찾아보는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방사능 그러니까 물질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이게 숨바꼭질 한다 그래. 그죠?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러면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도 네. 좀 이 원자력이 위험한 거를 좀 알렸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장난감을 만든 거죠. 위험한데 위험하지 그거 몰랐죠, 근데 그거를 그때는. 않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었는데 가이거 카운트도 포함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U238 우라늄석 샘플이 4개가 있었습니다. U238 우라늄석이 어떤 거죠? 이 우라늄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우라늄 U238이라는 게 우라늄이라는 이제 원소의 네. 뜻이고요. U가. 네. 일단 네. 238은 이제 질량수인데 질량수. 네. 네. 이제 238 정도라 함은 이제 자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제 그런 우라늄을 4개 샘플로 줬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위험한 건 맞죠? 사실 뭐 연쇄 반응을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핵발전은 못한다. 핵발전은 못해요, 얘가. 방사능 물질 나오죠, 그런데. 그렇겠죠, 당연히 우라늄이니까. 방사능 물질 위험하겠죠, 그리고.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게 여기 그 공식 설명서를 보면 우라늄 샘플이 있는 병이 밀봉을 깨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도 맨 처음 이거 자료를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안전에 나름 신경을 쓰긴 썼구나 했거든요. 네. 뒤에 왜 밀봉을 깨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 샘플이 밀봉을 깨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 샘플들은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이러면 방 안에 방사능이 뿌려지니까 주변 방사능이 늘어나서 곤란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밀봉을 깨면은 피폭돼서 문제가 아니라 가이거 카운트를 숨바꼭질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깨지면 이게 부스러지면서 방 곳곳에 흩어지니까 숨바꼭질 할 때 주변 방사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디 방사능 물질인지 찾기 힘들다.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들 놀기 힘들 거다. 활동을 못하니까 깨지 말라. 피폭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피폭이 이땐 몰랐겠죠, 당연히. 아니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었겠지? 아니, 그건 폭발력 때문에 그렇고. 피폭,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칙적이죠? 굉장히 변칙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꾸러기 양자 컴퓨터라고 제품이 딱 나왔는데, 열어보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원자력 연구소라고 장난감 나오면은, 누가 거기 진짜 방사능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그냥, 이건 뭐, 좀, 가이거 카운터, 이건 뭐, 치직거리는 소리 좀 나고, 뭐 원자력에서 빛 좀 나고, 원자력 발전소 같이 생긴 장난감에 빛 좀 나고, 이런 거겠구나. 근데, 진짜 유의선빨 있었다. 진짜 우라늄석 샘플이 있었다. 아니, 포켓몬빵 샀는데 포켓몬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49.5달러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현재 돈으로 바꿔보면 560달러 정도. 상당히 비싸네요. 70만 원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장난감 치고 상당히 비싼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이 돈이면 솔직히 의심해 볼만해요. 이거 설마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장난감이 아니야. 솔직히 의심해 볼만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히 많이 팔리지는 못하고 1950년 출시돼서 1951년까지 팔다가 단종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길버트가 나중에 이걸 언급을 하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길버트 장난감 고객들이 나이대가 낮아서 이거에 관심을 느낄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전자와 알파 입자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애들이? 그죠? 초속 1만 마일? 뭐 모르죠. 그것 때문에 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길버트 말로는. 근데 이제 애들이 산 게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물리학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다 두려고 5개를 샀대요. 그 누가 실험하죠? 대학원생이 하겠죠. 대학원생이 가요 카운트 들고 숨바꼭질 하겠죠. 그렇습니다. 대학원생이 운명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길버트에 대해서. 근데 우리 경쟁연구재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변칙현상연구소와 경쟁하는 연구재단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S 머식 있잖아요. S 머식이 재단 있잖아요. 별로 저희랑 안 친해. 있잖아. 근데 그 아무튼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길버트를 좀 연구를 했거든요. 꽤 오랫동안. 네. 사실 변연소에서 먼저 했지만. 맞죠. 네. 훨씬 먼저 했죠.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연구할 때 코드네임이 이제 원더테인먼트 박사라고 합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 이제 뭐 괴상한 이 장난감을 뿌리고 전 세계에 뿌리고 다니는 걸로 알려졌다고 해요. 근데 뭐 이쪽 연구는 뭐 거기서 그치는데 하여튼 저희 변칙 현상에서 연구해본 결과 길버트의 이런 변칙적인 행보는 이런 장난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사실 한국 지부가 있는 이유가 네. 감염된 과천 시민들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과 이제 길버트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충격적인 사실이죠. 감염된 과천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변칙현상연구소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 2016년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과천 폐수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과천 하천에 이제 연구소에서 폐수가 유입되어서 해당 지역에 살던 박테리아가 돌연변이로 진행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천 시민들이 감염이 돼서 현재 과천은 지금 초토화가 된 상태다. 과천 시민들 전부 감염됐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은 이제 키 최소 5m에 피부가 없고 이빨이 발달해 있으며 오직 60만 하죠. 그렇습니다. 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때때로 이제 관악을 공격한다. 과천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세운 이론이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길버트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죠? 이제 길버트가 이제 196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했죠. 네. 돌아가시기 전에 출시한 마지막 장난감이 있어요. 마지막 그렇습니다. 장난감이 있는데 이제 길버트의 돌연변이 기르기 키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학 연구 키트의 후속작으로 생물학 연구 키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 기르기 키트였다. 그렇죠. 네. 이것이 과천 시민들을 감염시킨 최초의 생명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감염된 과천 시민이라는 거는 길버트의 장난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길버트의 코드네임을 갓파더로 정했습니다. 갓파더. 모든 것을 시작시킨 장본인 갓파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 속이 변칙적인 장난감을 알아봤고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변칙 현상을 가지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나 볼! 일주일